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9월 2일 월요일 오전 11시 정각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빅코너에서 전병서 반도체 베스트 애널리스트 전병서 소장님 나오셔서요, 반도체에서 지금 심상치 않거든요. 인텔이 망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데 중국이 반도체 독립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1시 40분경부터 시작할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오늘은 먼저 여러분들의 인기 패널이신 참칭보수 아니고 참보수 장성철 소장님하고 팩트 천재 아니고 얼굴 천재 김준일 평론가님 두 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김준일 평론가님에 대한 댓글을 지난 일주일 동안 집중 분석을 해봤습니다. 새로운 흐름이 생겼어요. 새로운 흐름이 네. 생겼나요? 그전에는 김준일 평론가님의 평론에 대한 코멘트가 많았어요. 근데 급격하게 얼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뭐 그게 가스라이팅인지 팩트인지는 모르겠으나 지속적으로 밀면은 된다는 거를 반증을 제가 뭐 보여드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의 외모를 칭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칭찬만 있는가? 제가 아마 일주일에 김준일 평론가를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일 거예요. 제가 팩트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실물이 훨씬 잘생겼어요. 잘생겼어. 얼굴 천재 맞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정말 베스트 프렌드. 그럼요. 제가 가장 의지하는 분입니다. 그 슈트도 아주 되게 멋스럽게 잘 입고 다녀가지고 멋스러워요. 직접 만나보시면 아마 더 놀라실 겁니다. 우리 사실 보수 진보 패널로 섭외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화기애애하시죠, 두 분? 제가 그럼 오늘 확실히 보수 패널로서 역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요? 대통령 브리핑 정말 잘하셨고요. 이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좋아요. 언제까지 싸우기만 할 건가요? 네. 좋습니다. 예, 이런 논쟁도 하지만 타협하는 모습 오늘도 정치가 경제에 대해서 보여드리기로 하고 첫 번째 주제 여쭤볼게요. 일단 여야 대표 회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간밤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일단 좀 성과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두 분 좀 총평을 부탁드릴게요. 저는 성과가 안 날 거라고 계속 얘기를 주장을 해왔고, 뭐 기억하시겠지만은 이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상한 대로 딱 그 정도 수준으로 나왔다. 모두 발언, 생중계는 불가능할 거고, 결국은 모두 발언에서 예전에 했던 식으로 조금 날카롭게 작심 발언 하듯이 이렇게 나올 거고, 양당 대표 모두 그렇게 했고, 합의는 한동훈 대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정부를 움직여야 되는데 이미 윤한 갈등으로 뭔가를 본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 매우 모호하게 추상적으로 나오고 합의를 못 본 게 대부분이었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뭔가 전국이 나아진다라든지 지금 난제가 해결된다라는지를 바라는 건 요원한 일이다. 뭐 이 정도로 평가하겠습니다. 그래도 합의안이 나오긴 나온 거 아닌가요? 합의안이에요? 발표문 아니에요? 아니 8개 합의안이죠. 8개. 뭐 근데 그 내용이 적극 검토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적극 검토를 합의했다. 원래 우리가 관심 많았던 최해병 관련된 특검 그리고 금투세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나요? 8가지? 어떤가요? 그러니까 8가지 제가 간단히 여기 뭐 화면으로 나가는데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거는 오늘 합의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 나중에 다 얘기하기로 했다라는 거고, 금투세 검토 협의, 그리고 의료사태 대책 협의, 반도체 AI 뭐 국가 기반 전력망 적극 논의, 가계 소상공인 부채 부담 적극 강구. 그러니까 제가 뒤에를 읽는 이유가 그거예요. 합의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적극 강구. 예, 적극 뭐 논의, 적극 강구 뭐 이런 거잖아요. 하나 뭐 저출생, 뭐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까지의 신속 추진, 이게 그나마 추진이라는 얘기가 들어갔으니까 그나마 합의를 본 거고, 뭐 거의 없습니다. 적극 협의, 적극 강구, 이게 무슨 합의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협의문이에요, 협의문. 저건 추진문, 협의문. 그러니까 협의가 단어가 3번, 뭐 추진하겠다가 2번, 적극이라는 단어가 한 3번. 검토하겠다. 이게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이제 그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입장 비슷한 상태에서 이제 그렇죠. 검토하겠다는 뉘앙스를 보이는데 의료개혁 같으면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가 공동전선을 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나요? 반대 입장일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하고는.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뭔 의미가 있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방금 전에 이제 나온 거를 보면 복지부 장관은 응급실 어려워도 진료 유지 가능하다. 중요한 건 의사 부족이다. 계속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연합뉴스에 보면 의대 교수들은 정부 발표와는 달리 응급실 정상 진료 못해요. 전국 51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46곳 써 영유아 내시경조차 안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의 인식과 언론과 현장의 인식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당 대표가 뭐를 합의하고 추진하고 뭐 논의한다고 한들 대통령실 입장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무의미한 협의고 추진이다. 그런 검토해서 뭐예요? 그러니까 양당 대표는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야 해요. 근데 협의하겠대요. 그 협의는 누가 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입장을 강하게 지금 표명하고 있고,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걸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추경호 원내대표가 협의나 합의나 추진이나 적극 검토를 전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의미한 당대표 회담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금요일에도 짚어주셨는데 의료 현장은 정말 난리잖아요, 지금. 난리죠. 네, 조회수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얘기한 네, 거. 맞아요. 난리 났다 또 관심이 있겠어요? 진짜 많으세요. 어? 아니, 그 현장 가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브리핑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김준일 평론가 저거는 대파 발언에 버금가는 발언이다. 이게 꾸며진 현장이잖아요. 그랬어요. 그거는 그런 현장은 현장이 아니죠. 사단장님 오신 거지. 그러면은 왁싱부터 일주일 전부터 왁싱하잖아요. 이렇게 대걸 내질하고 이거 치우고 낙엽도 다 치우고 뭐 그런 거 같고. 그러니까 뭐 의료 현장 그냥 가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가면은 인식만 삐뚤어져. 왜곡돼. 그냥 뉴스를 보십시오. 뉴스를. 네. 뉴스를 좌파 언론만 이게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중앙일보를 보십시오. 그냥 그렇게 좌파 언론 싫어하시면은 난리 났어요. 지금. 거기도 이제 좌파 언론이에요. 아, 거기도 좌파요? 네, 의대 정원에 관련해서 비판을 하면 의료대란 있다고 하면 그건 좌파 언론이에요. 대한민국의 우파는 뉴라이트밖에 안 우파가 나온 거야 없는데, 지금? 그러면. 이제 우파 유튜버들만 있는 거고. 꾸며진 게 왜 안 좋냐면요. 제가 2010년도에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 국방이 담당을 했어요. 상임위에서. 그래서 제가 국감을 앞두고 수방사 대통령 당시 청와대 뒤에서 대통령실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수방사를 방문하겠다라고 했어요. 보좌관인 제가 딱 갔는데 앞에 연대장부터 쫙 도열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포대에다가 상황판 설명서를 놓고 이 포대는 어떻고 저 포대는 어떻고 막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장병들 급식하는 데 가보자. 부엌도 가보고 이제 취사장 가봤거든요. 냉장고 다 열어봤는데 정말 너무나 깨끗해. 모델하우스야 정말. 그런데 병사들이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3시쯤 갔는데. 그래서 도대체 병사들 어디 갔냐 물어봤더니 강당에다 모아놓고 정신교육을 한대. 가둬놨구만. 가둬놨어. 내가 몰래 이렇게 봤다 그랬더니 다 졸고 있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꾸며진 거는 현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암행 감찰 한번 나가보시라.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고 한번 나가보시라. 그러면 현장 상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불만 켜놓은 것은 응급실이 아니잖아요. 치료도 해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완전히 마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가 이렇게 빈손, 맹탕 이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이제 책임이 있느냐. 뭐 저희가 뭐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그냥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은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된 데에는 윤석열 60, 그리고 한동훈 30, 이재명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재명 대표 편에 드는 게 아니라 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최상병 특검도 양보했잖아요. 사실상 다 받아주겠다고 양보했는데 합의가 안 됐죠.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도 그러면은 전국민도 싫고 그러면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 같이 협의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논의가 안 됐잖아요. 의료 대란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서 내가 아예 의제에도 못 올린다라고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해서 얘기를 해서 결국은 합의문에 나오긴 했지만 매우 맹탕으로 흐리멍텅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양보한 거예요. 뭐 어떻게 더 양보를 합니까 여기에서. 여기에서 윤석열 60이라고 한 거는 여야 대표 회담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빠져있지만은 결국은 행정부가 움직일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나마나 바지 대표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된 거고 한동훈 대표는 결국은 윤한 갈등을 일으켜서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이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여당 당대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진짜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큰 의미는 없지만은 다만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뭔가 좀 다음에 진전된 뭐가 좀 나올 여지만 남겼다. 그 정도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번에 한동훈 대표는 잃은 게 많아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한계가 노출됐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정책적인 한계, 협상의 한계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정무적, 정치적인 판단의 한계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금투세라든지 지구당 부활 같은 경우에는 협의가 아니라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 이것도 그냥 검토해보겠다, 협의해보겠다, 추진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뭐 뭉뚱그린 것은, 이것은 과연 정책적으로 어떠한 뭐 합의나 협의나 그런 판단이 제대로 돼 있을까? 정치력이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정무적인 감각이 보수 우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족했던 것이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계엄령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딱 이제 책상을 치고 일어나든지, 잠깐! 이재명 대표님, 그거는 좀 이거 선을 넘는 것 같다. 이거 안 된다. 그렇게 했으면은 보수 우파나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뭐 계엄령 막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히 웃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과연 순간적인 정치적인 판단이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이냐.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는 각자의 모두 발언이 각자의 주장을 하는 거였고, 뭐 이를테면은 한동훈 대표도 이제 이재명 대표 옆에 놓고 뭐 검사 탄핵하는 거 이거 너 방탄용으로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취지의 얘기하고 약간 직접적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가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한동훈 대표가 이제 내귀에 귓속 도청장치 같은 얘기다. 황당한 얘기다.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요. 내귀에 도청장치. 뭐. 뉴스에 난입해가지고. 네, MBC에 난입해가지고 귀에 도청장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래도 나오고 그랬는데, 하여간 제가 말하는 거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거기에서 어렵게 만났는데 또 막 치고 일어나는 거는 조금 쉽지는 않았을 거다. 그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향후에 저는 뭐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이게 대표가 만나지 않더라도 이제 협의기구를 만들었으니까 거기에서 뭐 해결이 될 가능성 뭐 몇 가지는 그 틀 안에서 해결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린 게 보수 지지층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이런 쪽에 보내는 메시지는 좀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 좀 지금 내귀에 도청장치 같은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바로 받아쳤으면 점수를 훨씬 많이 땄을 텐데, 어쨌든 보수 우파에 계신 분들은 뭐 적극적이냐 비적극적이냐 그러한 지지를 떠나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정치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같은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불쾌하고 싫다. 이러한 입장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재명 대표에서 강하게 공박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나머지 협의, 합의 이렇게 왜 맞냐냐 이런 평가보다는 그런 정치적인 감각과 센스에 대해서 보수파 쪽에서는 좀 인정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반대로 얘기해서 이재명 대표가 계엄령 이야기를 꺼낸 것은 지지층한테는 굉장히 소구력을 가진 이야기였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소구력이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소구력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실제 뭐 이제 여러 가지 저보다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김민석 최고위원이나 김병주 최고위원이나 뭐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약간 소구력이라기보다는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된다. 약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된다라는 지지층에 보내는 어떤 메시지, 경고 이런 거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막 뭐, 야, 계엄, 진짜 그럼, 야, 계엄 어디서 준비해? 라고 하면 지금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증거를 제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벌일 수 있고,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그때 계엄 문건 나왔을 때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 그런 거에 준해서 이제 좀 긴장감 늦추지 말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글쎄요, 계엄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 그 생각이 그거 말고도 윤석열 정부 비판할 것 지금 천지빛깔이 세고 셌다 뭐 이런 방송용은 아니지만 뭐 이런데 굳이 확실치도 않은 계엄 얘기를 왜 했나 그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괴담과 선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쳐들어올 거야. 북한이 이제 쳐들어올 거야. 이런 얘기랑 좀 똑같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겠죠. 외계인이 존재해가지고 지구를 그냥 먹으러 올 수 있겠지. 북한이 쳐들어올 수 있겠지. 근데 그거는 실현되기 어려운 일들이잖아요. 상상이가 좀 어렵고. 근데 계엄도 예를 들면 북한이 쳐들어오거나 정말 막 소요 사태가 나가지고 나라가 막 혼란스거나
전시에 준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거나 비상사태거나 그러면 계엄령 선포해야죠. 헌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를 윤석열 탄핵하자라는 막 여러 가지 국민적인 분노와 실질적인 행동들이 나오게 되면 계엄령 선포할 거야. 나쁜 독재국가 윤석열 정권. 이러한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하는 건데 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도 잠깐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국방부 장관 인사 뭐 네. 6개월 만에 갈아치운다든지 경호처장을 보낸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을 제공한 건 아니에요? 대통령실 쪽에서? 저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안보실장은 지금 4번째, 우리 한덕수 총리는 지금 아직도 교체가 안 되고 지금 끝까지 가실 것 같은데 임기 내내 임기 네 내내가. 번째 맞아. 안보실장 4번째, 국방부 장관 3번째 이렇게 교체하는 게 맞느냐 뭐 이 얘기를 드렸고, 특히 이제 그게 김용현 충안고 1년 선배인 김용현 경호처장의 소원을 풀어주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 하고 싶다는 소원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외에 저번에 말씀드린 방첩사령관 777 대북 정보 이런 통신 암호 같은 거 수집하는 뭐 777 사령관 이런 데 사람들이 다 충암고 출신인데, 군에 충암고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솔직히. 대한민국에 고등학교가 그렇게 많은데 솔직히 충암고가 뭐 대단한 학교라고 뭐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죠. 좋은 학교지만.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를 들면 옛날에 무슨 경기고등학교 같은 학교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승진해가지고 이런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의 핵심 보직에 놓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유추가 가능한 거죠. 저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그거는. 네. 그런 인사들은 문제가 있다. 어쨌든 그 반대로 얘기해서 네. 이 얘기가 유사시가 생길 수도 있다. 유사시의 계엄령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야당 대표가 했다는 거는 유사시를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탄핵 국면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설 거다. 이런 메시지를 그렇죠, 강하게 그렇죠, 주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계엄령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막 가정을 더해야 이제 계엄령이 선포되는 건데 조금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금투세 얘기는 저는 두 분이 만나면 금투세는 합의가 될 줄 알았어요, 솔직히. 제가 안 금투세는 된다고. 입장이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안 돼요? 아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이 정리가 안 됐는데 대표가 여기에서 합의를 한다라고 뭐 이를테면 개정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폐지고요. 개정도 아니에요. 그냥 폐지고요. 이재명 대표는 개정 쪽이고요. 개정을 조금 더 많이 하자. 그리고 진성준 의원도 필요하면은 개정이지만 현행 유지 쪽에 좀 더 방점이 박혀 있는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내 합의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가 만약에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반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재명 일극체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당내에 많은 의견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지지층도 지금 갈려 있거든요. 민주당 여기 오늘 보시는 분들 중에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의견이 다를걸요. 금투세. 저는 민주당 뭐 당원도 아니고 이제 뭐 중립을 지키기 위해 당적이 없지만은 저는 폐지하면 안 된다예요. 무조건 유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폐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 조율하는 게 되게 시간이 걸릴 문제라는 거죠. 네. 저렇게 1,400만 개인 투자자의 희망과 바람을 짓밟는 김준일 대표의 저런 발언에 대해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수 패널로 드디어. 네, 저는 개미 투자자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금투세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금투세 폐지 아니 뭐는 맞아. 근데 아니, 그러니까 금투세를 그 시행을 하려면 여러 가지 증권과 주식과 관련된 거래, 이 세금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된다니까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 없이 금투세만 시행한다라는 거는 다른 나라에 비춰봐도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너무 개인 투자자들에게 잔혹스러운 일들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두면 시행이 되잖아요, 어쨌든.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여당 대표고 네. 여야 회담을 하면 대통령은 폐지하자고 하지만 합의해가지고 유예를 한다든지 완화하는 쪽을 일단 합의를 해놓으면 일단 바로 시행은 안 되잖아요. 그게 정치의 묘미 아니에요? 아니, 그 그런데- 합의를 안 해낸 거 아닌가요? 근데 저거를 폐지하는 법안 아니면은 저걸 개정하는 법안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민주당이 합의해주지 않으면은 내년에 그냥 그대로 시행되는 것 같은데, 저거 만약에 이제 금투세 폐지하자라는 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냥
그냥 우리는 그냥 이대로 시행할래라고 하면은 국민의힘과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소극적으로 민주당 너무하네. 이제 이런 생각들만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하나 가지고 뭐 정권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할 수는 없지만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다 이거는 시행하면 안 된다. 폐지해야 된다. 아니 5천만 국민을 생각하십시오. 1,400만 지금 1,400만 거 나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고 1,400만 개인 투자자들 만약 가족이 있잖아요. 4인 가족 하면은 6천만 명이 넘어요 지금. 어디서 이상한 계산법을 또 들고 오시는데 상상의 영역인데요. 진짜 요거는 한번 관전 포인트로 나중에 지켜보세요. 자,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개정 쪽에 방점을 찍고 있으니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한동훈 대표도 해가지고 폐지가 아니라 개정으로 뜻을 모았어.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한테 갔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야. 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대통령의 소신은 폐지니까 나 이런 거 못 받아들여 이런 뜨뜻미지근한 거 못 받아들이고 폐지하는 거 가져와 이렇게 해가지고 거부권 행사하면은 정말 재밌겠다. 우리나라 정치가 윤석열 대 국민의힘 민주당 연합 그렇지. 이렇게 재편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이 이제 연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약간 이번 그럴 가능성이 성격도 있어요. 살짝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어쨌든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이재명 한동훈이 손을 잡고 윤석열과 이제 좀 부딪히는 이런 모양새가 있어서 물론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이라면 끔찍하게 싫어하는 보수 진영을 뒤에 둔 한동훈 대표가 전격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안별로는 그게 가능해질 수도 있겠다. 지금 보니까 차별화를 하려고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그 모양새 대통령이 개정한 거부권 행사 한번 어떻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시죠. 그 상상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밌어요. 그 계엄령 선포랑 똑같은 거예요. 뭐 개혁령 선언은 또 이거는 가정을 또 한 거잖아요. 현실 가능성이 있어 이거 내가 에이. 충분히 있다니까 진짜. 추경호 대표가 안 해. 그렇게 안 해요. 법안 처리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추경호 대표는 지금 한동훈 대표와 조금이라도 호흡을 같이 한다? 발걸음을 맞춘다? 이런 이미지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의 여지나 타협의 지점은 없다. 근데 예를 들어서 12월이 됐어요. 막 예산안 통과 안 되고 막 싸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나 그런 것처럼. 그리고 금투세는 이제 한 2주일 지나면은 넘어가가지고 이제 시행되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그리고 국회에서 이렇게라도 해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는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상황이 금투세가 매년 초부터 시행이 되지만은 실제 세금을 걷는 거는 시차가 있잖아요. 분기별로 한 번씩 평가해가지고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뭐 그게 그렇게 급박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합의를 안 하고 민주당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걸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면 돼요. 네. 단독이라고 이거 민주당이 단독으로 한 거네라고 해서 또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어요. 재밌는 포인트라니까. 그게. 완화하자고 했는데 폐지해야 되니까 완화도 못하고 완화도 못하고. 결국은 시행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윤 대통령은 능히 그러실 분입니다. 아니 대통령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법안은 다 거부권 행사한다고 했는데 금투세는 폐지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폐지하는 법안을 냈어. 그럼 그것도 거부권 행사해? 그러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폐지가 아니라 완화를 내고 단독으로 완화. 합의가 안 돼서. 뭐 완화든 폐지. 하여간 거부하면 시행되는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실 분이에요. 저도 뭐 거기 한 표. 그래요? 도저히 뭐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러면 조금 더 이게 민감한 문제 제가 여쭤볼게요. 이것도 저도 그렇지만 많은 일반 국민들은 많이 기대했던 것 같아요.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 이재명, 한동훈 두 대표의 입장은 거의 동일해진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인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합의가 아니라도 앞으로 뭘 이렇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 정도를 합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민주당 안을 먼저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아니 지금 제가 당내에 많은 분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흐지부지 그냥 아무것도 결론 내리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특히 한동훈 대표에게는 이 부분은 되게 민감한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후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내가 전당대회 전에 괜히 내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 발목 잡혔네.
그런 생각을 해서 저 당내 의원들 설득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걸로 계속 뭐 본인의 입장을 피해 가고 싶어 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합의하더라도 충영 원내대표가 이거 안 한다니까. 그래서 오늘, 어제 나는 그러한 당대표의 회담은 아무 의미가 없는 회담이에요. 금투세, 최상병 특검, 현금 살포 25만원, 의료 공백, 민생 공약. 이거 다 원내대표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당대표가 합의해봤자 뭐 하냐고요. 거기 원내대표가 배석한 것도 아닌데. 의미가 없는 회담이에요. 그래서 논평을 하거나 분석할 필요도 없는 회담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저도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합의문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투세는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들고 온 거는 금투세는 합의문에 넣었잖아요. 네, 네. 근데 최상병 특검은 아예 안 들어갔잖아요. 네, 입장 자체가 8가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주당은 추석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스탠스는 당분간은 이 최상병 특검이나 이쪽은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추석 이후에 한 9월 말, 한 10월 이쯤 가가지고 다시 단독으로 뭔가를 추진을 하면서 균열도 내면서 다른 거 김건희 특검도 추진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특검도 사실은 맘먹으면은 지금 법사위에 있는데 그냥 올려버릴 수 있어요. 예, 여러 가지로 그냥 다양한 카드 조합을 놓고 이 특검 조합을 놓고 고민하는 시점이 9월 말이 될 거예요. 예. 오히려 최상병 특검이 이렇게 합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김건희 특검으로 더 빨리 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최상병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이 정권은 김건희 때문에 무너진다. 김건희 여사 때문에 무너진다고 제가 계속 예언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일단은 이 윤석열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이라는 법적으로 지위도 없는 영부인이라는 걸로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모든 게 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논란들이 막 커지고 있잖아요. 사우나와 드레스룸을 설치를 했는데 정자를 또 이 허가도 안 받고 놨네. 그런 거 최근 거부터 해가지고 그건 뭐죠?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저 관저에다가 사우나랑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천하람 원내대표가 의원이 질의하면서 나온 건데 불법 증축이에요. 불법 증축. 관저 불법 증축인데 그걸 확인해 보니 사우나랑 드레스룸을 불법 증축했다. 14평을. 그거가 있고 광주 비엔날레에 있었던 정자 김건희 여사가 봤던 건데 그거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또 정자를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등록도 안 해가지고 그것도 불법 논란이 있고 그런 식으로 온갖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소위 말해서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정책에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이면은 여기는 대부분 김건희 여사는 권한이 없거나 이렇게 무슨 불법을 넘나드는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특히 이제 국정에 대해서도 많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장성철 소장님이 맨날 주장을 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머지 않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결국은 김건희 여사 특검이 오히려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는 보수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안 좋게 보는 사람 상당히 있어요. 네, 상당히 있어요. 균열 지점이 될 거예요, 결국은 그게. 네. 동의하십니까, 장 소장님? 네, 동감해요. 네. 그래요. 국감 때 하여튼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고 많은 폭로와 질의가 난무할 것 같다.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여야가 합의안을 가지고 뭔가 추진하고 이런 것보다도 하반기 정국은 그것과는 별개로 김건희 정국이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처음 들어서면서부터 김건희 여사가 항상 중심에 있었어요. 끝까지 중심에 설 수밖에 없고 김건희 여사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상당히 좀 폄하받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결정과 인식에는 누구 있지? 그분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때문에 참 보수 우파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너무 김건희 여사 옹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동훈 대표는 만약에 얘기하신 대로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가 메인 타필이 되고 막 논쟁이 벌어지면 한동훈 대표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까요? 어디 뭐 지방이나 다니면서 이제 여의도에 안 나타나겠지. 아무 입장을 안 취하겠죠. 왜냐하면 원내가 아니니까 굳이 본인이 현안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민생 투어 할 겁니다. 민생 투어. 오늘부터는 그렇게 이제 국회에서 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주목도가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 의료 대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장 방문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국민의힘은 그러면 그런 얘기에 대해서 적극 방어하는 아이고, 그럼요. 책상 건가요? 뒤 엎고 이제 다 퇴장하고 협조 못 한다 그러고 막 이제 그러겠죠. 안타깝네요. 눈에 선하네요. 근데 선해요. 네, 말씀하신. 그 25만 원 민생지원금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요거 이재명 대표는 아까 좀 양보하면서라도 뭐라도 좀 이렇게 결실을 맺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결국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 정부 여당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안 좋은 거는 그냥 팩트예요, 팩트. 여러 번 여기에서도 제가 얘기를 하고 많은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출 연장 뭐 이런 거 해봤자 답이 아닌 거를 알면은 방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갤럽 지난주에 금요일에 발표된 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23%거든요. 27%에서 전주 27에서 23으로 4%포인트가 빠졌는데 이게 직업군별로 보면은 보통 이제 보수 정당이나 이제 보수 대통령을 잘 지지하는 사람들이 무직, 그러니까 이거는 고령층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고령층, 무직, 주부, 그리고 자영업자 여기가 주 지지 세력이에요. 보수 쪽은. 그리고 민주당 계열은 이제 사무직이라고 하죠. 화이트 칼라 뭐 이런 나라든지 뭐 이런 학생 뭐 이쪽 상대적으로 이제 이렇단 말이에요. 자영업자의 대통령 긍정평가가 19% 나왔어요. 평균이 23이잖아요. 네. 보통은 한 5에서 10 정도 더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영업자가 주 지지 세력이에요, 거기가. 근데 19가 나왔다라는 거는 평균을 깎아먹었다는 얘기고, 무직, 뭐 이제 기타, 여기에서 한 30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쪽이 이제 노년층 빼놓고는 다 돌아섰다. 대통령 긍정평가가 20대 12%, 30대 11%, 40대 10%입니다. 긍정평가가. 그럼 9명, 10명 중에 9명은, 그러니까 활동을 하는 60대 이상의 이제 노년층 빼놓고는 다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럴 때 25만 원이 됐든 뭐가 됐든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조금 국정에 어떤 반등을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재명이 하는 건 죽어도 안 돼. 이게 맞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자기 발등을 찍고 있다 지금. 네. 장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논쟁은. 김준일 평론가님의 편협한 저러한 그 갤럽 여론조사 수치 인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리얼미터에서는 그래도 29.6% 긍정 지지율. 떨어졌잖아. 이제 앞자리 2잖아. 30.2였는데 지난주에. 23보다는 낮잖아요. 29.6%면.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좀 좋은 수치도 있다. 뭐 그렇게 말 자신이 없으세요. 그렇게 좀 보시죠, 뭐. 네. 알겠어요. 25만 원은 지금 한동훈 대표는 현금 살파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대화를 못 하겠다 지금 이 얘기인데 뭐 선별 지원이고 뭐고. 그러니까 보수파 쪽 계열의 정당에서는 항상 그 보편 지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근데 내세우고 선별 지원도 있고. 받겠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정부에서 내년 예산에 상당 부분 많이 태웠다 이미. 소상공인 지원과 뭐 여러 가지 이번에 뭐 그 지역 화폐 관련해서도 내년 예산에 5.5조 이거 더 우리가 예산에 반영했다. 충분히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가 반영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이런 입장인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까? 네. 반박해 보십시오. 아니 내년도 예산안 지금 3.2% 정도 늘어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대 네 번째로 낮아요. 물론 올해 2.9% 늘어난 것보다는 약간 조금 더 늘어났지만은 경상성장률이 4.5%가 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경상성장률보다 낮다라는 거는 이거는 확연하게 긴축 재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에서 고정으로 지출돼야 되는, 의무적으로 지출돼야 되는 거를 빼고 실제 재정 확장은 0.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하나도 한 푼도 안 쓰겠다는, 왜냐면 세수 계속 펑크나고 본인들 얘기가 이제 재정 준칙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GDP로 이제 그러니까 빚을 나누면 나오는 게 3% 이하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뭘 하겠다라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 정부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소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건전재정을 얘기하는데 감사를 저렇게 해가지고 제 세수 다 펑크 내면서 그게 무슨 건전재정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만 맨날 말도 안 되는 얘기만 지금 하고 있고, 소상공인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다 죽든 말든 그게 버티면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때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그 여당 연찬회 가가지고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승리한다. 몇 명이 죽든 필요하지 않은 거야. 자영업자도 죽든 말든 내가 보기엔 상관 안 한다. 재정 준칙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내라는 게 정부의 뭐 아닌가, 정부의 역할 아닌가요? 너무 무책임하다. 대통령 진짜 무책임해요, 진짜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뭐 대통령 브리핑 내용이나 그거를 해석하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워딩을 들어보면 이분들은 국정을 운영할 능력과 자격과 판단력과 이런 것들이 부족해 보이지 않냐,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해방 이후에 그 성장을 해왔고 국가가 이제 지속이 되어온 그러한 큰 원칙과 시스템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행동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단적인 예가 지난주에 한동훈하고 티켓팅을 싸우니까 에이 만찬 안 해. 그리고 자꾸 야당이 우리 공격하니까 그럼 우리 9월 정기국회 22대 개원식 우리 안 가.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기대를 할 게 없는 정권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개원식 안 가는 거는 진짜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기분 나쁜 거 똑같잖아요. 일관 된다니까, 일관.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이랑 갑자기 기분 나빠서 밥도 안 먹고 연차에 가서 맨날 이거 했잖아, 이거 뭐 이거 하다가 이것도 안 하고 기분 나쁘면은 그냥 내키는 대로 의무예요. 대통령이 가는 거는 의무입니다. 그 이유로 이런 걸 들었어요. 피켓 시위든 망신주기를 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다. 아니 뭐 언제는 여야가 뭐 좋은 적이 있었습니까? 87년 이후에 지금 처음 안 가는 게. 그리고 협치하라면서요. 그럼 대통령이 가가지고 협치를 주문을 하든지 뭘 하면 되잖아요. 사과해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한테 살인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협치를 합니까? 사과가 먼저입니다. 유감 뭐 표명을 했잖아요. 그 원내에서. 유감이 아니라 사과를 해야 됩니다. 뭐가 됐든 뭐 김건희 여사 그렇게 중요해? 진짜?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야?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최소 해야지. 그리고 이럴 때 가면 오히려 대인배로 보이는 거지. 야당이 뭐 김건희는 살인자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하면은 대통령이 더 점수를 딸까요, 잃을까요? 그러니까 밴댕이 소갈딱지야 진짜. 아니 뭐 어떻게 정치를 해서 이런 분이. 아니 이제 가면은 이제 국회의장실에 모여가지고 이제 양당 대표, 원내대표들 딱 모아놓고 환담하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 있거든요. 마음에 드는 놈 한 놈이 있구나 거기. 그러니까 안 갈래. 막 여당 이러고. 대표도 포함해서. 그렇지.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뭐 이놈 저놈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아이, 놈이 없네. 근데 저런 결정을 하는 게 정말 황당해요. 황당해. 아니, 이해가 안 돼? 근데 제가 그래도 저는 지금 이제 모든 현안을 다 놓고 보면 그래도 의료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고 급박한 현안인데 요거 가지고 예를 들면 여야가 뭐 이건 입법 사항은 아니잖아요. 의대 증원을 예를 들어서 우리는 꼭 2,000명 말고 좀 이렇게 유연하게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정도 합의는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후속 얘기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 없을까요? 아니 일단 뭐 내년도 정원은 1,509명인가? 그렇게 2,000명에서 뭐 이렇게 조정은 됐는데 2026년 정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문제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거기다 대고 양당 대표가 합의한다고 한들 뭔 의미가 있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은 저는 저렇게 고집 부리는 거 보면 이 의료 대란 때문에 정권 자체가 망하고 뭉개질 수가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저 사람들은 정말 딴 나라 사람들인가 봐. 전혀 뭐 그렇게 심각성을 인식을 못 하네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제 느낌은 국민들이 총선 때 한 번 이렇게 심판을 하셨잖아요. 네, 대통령을. 그런 다음엔 사실 소강 상태였던 것. 그러면 어떻게 하나 지켜보자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의료대란때 한 번 더 이렇게 좀 분노하는 모드로 바뀌는 것 하나만 같아요. 더 말씀을 드리면 갤럽 여론조사 23% 지지율 나왔잖아요. 오유, 20%대는 지켰네. 이거고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고는 아유 30% 그래도 내외잖아. 그래도 그렇게 떨어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인식 자체가 우리랑은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뭘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야. 정도령님, 지승원님, 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일단 장성철님은 보수의 개혁 천병입니다. 이런. 그리고 천병. 장 소장님은 귀여우시다. 장 소장님 팬 엄청 많으세요.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님은 오늘 얼굴 얘기가 없고 다 천재다. 뭐 정치평론 잘한다. 이제 뭐 이런 얼굴 얘기가 얘기를 많은데. 굳이 하지 않아도 이제는 뭐 당연히 천재라는 것들이 다 받아들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얘기를 뭐 굳이. 예.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성철 소장님, 김준일 평론가님한테 좋아요 한번 남겨주세요. 좋아요. 지금 잠깐 멈추시고 좋아요 꼭 누르시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전병서 소장하고 반도체 어떻게 가는 건지, 요즘 반도체 쪽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 화두입니다. 네, 어떻게 되는 건지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장성철 소장님, 김준일 평론가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 안정 자동화 장치 도입과 세대별 보험료 차등 적용.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재정 안정 장치 도입은 선례가 있습니다. 독일, 스웨덴, 일본 같은 나라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정 급여형이라고 표현을 하죠. 보험료율도 그리고 받게 되는 보험금도 소득 대체율이 몇 %인지 이런 것들이 확정적으로 정해진 나라예요.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면은 뭐 기대 연명에 따라서 합계 출산율에 따라서 보험 기금의 규모에 따라서 내가 이제 받게 되는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런데 세대별 보험용 차등 적용의 경우에는 뭐 말 그대로예요. 세대에 따라서 보험료를 좀 다르게 내게 하겠다. 요거 핵심 내용은 젊은 세대는 부담 줄인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지금보다 젊은 사람들이 덜 내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요 얘기는 달리 하면은 젊은 사람 부담 줄인다가 아니라 지금의 중장년에게 더 걷겠다예요. 그렇다면 얼마를 더 걷겠다 하는 것인지, 이거는 이제 달콤한 말만 하는 거잖아요. 젊은 세대 부담 줄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례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한 번도 도입된 적이 없는, 이게 이런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면 보험이란 제도, 연금이란 제도 자체가 굉장히 불신받게 되고 세대 간에 굉장히 이해가 첨예하게 갈등의 전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네, 반도체가 뜨겁죠.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반도체 베스트 애널리스트 오랫동안 하셨던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님 모시고 반도체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인텔이 망했다는 인상을 우리 갖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반도체 가지고 중국 엄청 압박했는데 중국이 반도체 독립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아주 최근 뉴스인데 그래도 한국 반도체 수출이 괜찮다,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증이 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쭉 그 브리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수출이 좀 괜찮아졌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반도체가 다시 부상하는 이 느낌인데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다른 이슈들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뭐 그분이 오셨다. 아, 그래서 뭐 4년에 한 번씩 꼭 찾아오시는 분이 있는데요. 네. 그분이 오시는 시그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올림픽이 열리는 해, 그 다음에 그 미국 대선이 있는 해, 그때가 항상 반도체 사이클상 그때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최근 한 40년 동안 거의 예외 없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래서 금년에 올림픽에 미국 대선이 있는 해죠. 그래서 뭐 그런 사이클상에서 이제 타이밍 온 게 하나 있고, 우리가 지금 뭐 경기 나쁘다고 그러는데 반도체 수출은 39%인데 이 D램 메모리 수출은 71%나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역수지 흑자 뭐 수출 호조를 이끄는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사이에 D램 산업이 과점화가 돼서 한 80년대에는 한 20몇 개 기업이 있다가 지금 달랑 3개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2개가 우리가 거의 시장의 70% 이상을 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점 효과, 이제 요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AI 바람이 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국에서 난리가 나고 주가도 뭐 오르고 내려가지만, 우리로서는 뭐 누가 AI를 하든지 간에 들어가는 메모리, 이제 HBM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제 AI를 많이 할수록 우리는 앉아서 휘바람을 부는 이제 그런 그 산업 구조상에서 좀 독특한 우리 특징, 그런 한 3가지가 우리 지금 반도체 수출 노조의 가장 중요한 이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TSMC니 인텔이니 뭐 엔비디아니 다들 칩 만드는 쪽의 기업들인데, 반도체 안에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메모리에서 강자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수혜를 입게 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조금만 기억을 더듬어 가도 작년만 해도 하이닉스가 돈이 없어서 셀프도 전혀 못한다. 삼성전자가 적자 났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돈이 없어서 공장 짓는데 계열사한테 돈 빌려주셨다. 이제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우리가 다 잊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공급 능력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가격이 같이 올라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삼성전자 위기로는 좀 수그러드는 겁니까? 이렇게 메모리를 딛고 좀 실적이 좋아지면? 아니 뭐 돈 잘 벌고 그러면 위기가 없는 거죠. 뭐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핸드폰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오시는 그분이 손을 내밀었을 때 이제 거기 올라탈 수 있는 뭐 대표적인 회사가 삼성전자죠. 아, 그렇군요. 이런 시기는 어느 정도 갑니까? 올라갈 때 2년 반, 떨어질 때 1년 반. 아, 그럼 이번 사이클 언제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 지금 2023년 뭐 7월 뭐 그 정도라고 봐야 되니까 지금 한 1년 정도 조금 더 지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한 1년 반은 더 좋은 그렇죠. 사이클이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군요. 인텔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텔이 어쨌든 우리 세대는 컴퓨터 쓰기 시작하면서 계속 인텔 가지고 쓰던 이 세대인데, 여기가 이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생산하는 거 이제 포기한다고 기사가 나오고 1등에 저주 입었다, 뭐 이런 기사도 계속 나오는데, 어떤 상황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되는 건지 좀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뭐 8만 달러의 저주다. 그래서 미국의 연당 소득이 8만 달러 넘어갔는데 거기서 3교대 산업이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40년 전에 미국이 반도체 산업 일본으로 보냈었죠. 방금 말씀하신 메모리를 뭐 디램을 개발하고 최대 기업이었던 인텔이 1985년에 디램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이제 CPU만 집중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2024년에 그 반도체를 만드는 파운드리를 포기하겠다. 이제 이렇게 쇼킹한 얘기를 한 건데, 그건 뭐 지극히 당연한 것이, 이게 반도체가 엄청난 첨단 산업이기도 하지만 365일 24시간 공장을 돌려야 되는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진 산업인데, 우리도 지금 아마 제조업에서 반도체 빼놓고는 상교대 그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우리 뭐 소득의 2.5배 되는 데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 그 나라가 잘 되려면 공무원이 똑똑해야 되고 회사가 잘 되려면 이제 사장이 현명해야 되는데, 이 반도체는 뭐 우리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인텔도 역대로 CEO는 기술을 잘하는 엔지니어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미국이 이제 자본 시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인텔도 이게 ROI 경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2009년, 10년 이때부터 CTO 출신이 시욕을 한 게 아니라 CFO 출신이 ROI를 중시하는 재무 담당자가 이제 회장을 하면서 한 10년 동안 이제 장기 투자는 안 하고 단기적으로 이익 올리고 주가 올리는 데만 목숨 걸다가 보니까 이 기술 개발이 굉장히 떨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경쟁자들과의 관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놓친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텔의 쌍벽을 이루는 회사가 AMD였는데, 뭐 정말 보잘것없는 회사였다가 거기에 이제 대만 출신의 리사수라고 하는 이 엔지니어 출신 여성 CEO가 등장하면서 이 인텔의 점유율을 다 파먹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 대한 판단 미스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개발에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무시했다고는 좀 그러지만은 가진 자의 여유 이걸 부리었고, 이제 제일 나쁜 것은 뭐 그런 말 있죠. 새는
모유에 목숨 걸다 죽고 사람은 공짜 돈에 목숨 걸다 죽는데 공짜 돈이요. 그렇죠. 인텔이 이제 기술력이나 생산력이 떨어지면서도 1,0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이 파운드리 산업을 이제 진입하겠다. 그래서 이유는 미국 정부가 520억 불 가까운 공짜 돈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걸 먹으려고 실력도 안 되는데 무리하게 이제 팻게싱어가 진입을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인텔 같은 경우도 파운드리가 시장이 1년에 한 1,200억 정도 겨우 되는데 그 지금 요새 첨단 반도체 공장 하나 지려면 한 210억 불에서 250억 불이 들어가요. 작년에 인텔의 파운드리 매출이 180억 조금 넘더라고요. 그럼 이거 다 해가지고도 반도체 공장 하나 짓지도 못하는 매출을 가진 회사가 반도체 라인 4개 짓겠다. 이거는 뭐 굉장한 무리수를 사실은 둔 거죠. 근데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짜 돈에 너무 이제 목숨 걸다가 사고를 친 그런 경우로 보십니다. 그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을 통해서 전 세계 반도체 공장들을 뭐 한국의 삼성전자까지 포함해서 미국에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보조금 주고 뭐 투자도 받게 해주고 이러면서 유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텔도 거기에 뛰어들어서 미국 기업이지만 우리도 같이 제조를 해보겠다. 그리고 파운드리 시작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어설펐다. 이런 진단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저는 이게 아주 다른 영역인 것 같긴 한데 삼성전자 걱정이 또 되기도 해요. 왜냐면 인텔이 저희 기억에는 계속해서 1등만 하던 기업인데 지금 이렇게 막 처참하게 몰락하는 것 같은 느낌, 막 철수하고 잘못 판단하고 이런 상황이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1등이고 우리가 이 수출의 상당 부분을 기대고 있는 기업인데 그렇게 가진 않을까? 어떻게 되세요? 인텔이 이제 한 것하고 보면 우리 삼성의 파운드리 매출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차하면 우리가 1대를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 그렇죠. 산업이요. 그래서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가장 좋았을 때 파운드리 매출액이 한 220억 불 정도 겨우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거 반토막이고 그러면 실제로 삼성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반도체 라인 하나 질 매출액이 안 나오는 정도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메모리나 다른 사업부 돈을 갖다 쓴다는 것이지 이것은 이제 인텔이 매출액이 삼성보다는 조금 더 커요. 근데 이게 못 견디고 문 닫을 정도라고 하면은 삼성도 내부적으로 파운드리 자체만 놓고 보면 이건 돈 버는 사업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인텔보다는 뭐 조금 더 이제 수익성이 이게 낮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정도 매출액으로서는 이게 가기 어려운데 그 삼성의 다른 사업부, 삼성의 전체 캐시플로우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는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키하다고 사실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우리는 삼성이 1등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파운드리에서 세계 2등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파운드리에서 1등이 63%고 우리 삼성이 한 11%예요. 그래서 6분의 1밖에 안 되는 2등이고 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자체적인 캡티브 마켓이라고 그러죠. 그 핸드폰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것들을 자기가 생산을 하니까 그걸 빼버리면 순수히 이제 외부에서 정말 고객한테 받는 주문은 글쎄 한 7, 8% 레벨 점유율로 보면 그러면 이제 1등하는 TSMC 한 8분의 1 정도? 그래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2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2등에 대해서 이제 너무 어떻게 보면 웨이트를 많이 주면 안 된다. 좀 냉정하게 봐야 되고 이번 인텔이 주는 사태가 뭐 삼성한테도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시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도 만약에 그 파운드리 사업에서 뭐 원래 목표했던 정도의 성장세가 나오지 않으면 그럼 인텔처럼 철수를 해버릴 수도 있는 건가요? 뭐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좋은 점은 이제 인텔이 이번에 손 들고 나가는 바람에 아이러니지만 TSMC와 삼성의 입지가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아직 7나노를 제대로 못해요. 근데 삼성과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5나노에서 이제 3나노 경쟁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인텔은 기술력의 낙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미국이 지금 원하는 것은 3나노짜리 이제 5나노짜리 제품이지 7나노는 아니에요. 근데 인텔은 그 기술도 없으면서 이제 약간 공갈빵을 이제 정부한테 먹인 거죠. 우리가 뭐 1나노 하겠다, 2나노 하겠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볼 때 인텔의 사업 포기가
미국은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대만과 한국을 이제 동원하지 않으면 자체적인 이제 반도체 생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그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우리로서는 뭐 세계에서 1등하는 거 뭐 당연히 어렵지만 2등 그것도 절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이제 2등을 하고 있고 3등하는 놈이 손들어 버리는 상황이면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졌다. 오히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반도체 생산 관련해서요. 조금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TSMC 대만에 있고 미국은 뭐 칩스법하고 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가지고 이렇게 막 전 세계 공장들을 또 생산 공장 유치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거기 가고 있고 또 일본에서 TSMC 공장을 유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반도체 생산이라는 이 전체적인 이 글로벌 산업에서 한국이 빠지고 뭔가의 라인이 형성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기우고요. TSMC가 미국에 공장 짓고 일본에 짓고 유럽에도 짓는 것은 그 한국에 왜 안 짓냐? 한국 삼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오히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중국이 실사기 훈련한다고 이제 핑계 대면서 미사일 하나를 TSMC 대만 공장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냐? 그럼 바로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다도 짓고 이제 유럽에다 짓는 것이 있고 일본에 짓는 것은 오히려 이제 앞으로 반도체 기술이 3나노에서 2나노, 1나노로 들어가게 되면 실리콘 자체의 이제 물성의 한계 때문에 1나노보다 분자보다 더 가는 선을 그릴 수가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소재를 바꿔야 되는 거죠. 판을 갈아야 되는데 그럼 실리콘이 아닌 다른 소재가 이제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일본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해치도 있지만 일본이 소재에서 무지 강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소재에서 협력을 염두에 두고서 거기다 공장 짓고 또 일본은 뭐 80년대 화려한 전성기에서 완전히 반도체를 말아먹었기 때문에 지금 뭐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되는 상황에서 대만이 투자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마 투자금의 거의 40%인가 얼마를 50%인가를 정부가 돈을 보조금을 주고서 유치를 하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그건 약간 다르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반도체 엣지선 라인이 아니고 데이터 센터의 엣지선 라인에서 우리가 제외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엣지슨 라인. 그렇죠. 그 6.25 때 그렇죠. 6.25의 원인이 됐다는 그. 그렇죠. 미국이 보호해주는 그렇죠. 라인. 네네네.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것은 미국의 빅테크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를 유럽에도 짓고 뭐 미국은 당연히 짓고 아시아에도 짓는데 아시아에서 한국만 이제 빅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 센터 짓지 않아요. 그래서 동남아 뭐 이제 일본 이쪽에다가 짓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 결국은 뭐 지금 빅데이터든 AI든 이게 난리지만 결정적인 리스크는 해커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물리적인 파괴가 일어났을 때 백업이 없으면 통째로 다 날아가는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 미국의 빅데이터의 백업은 유럽에서 하고 유럽의 백업은 예를 들면 아시아나 미국의 백업을 하고 글로벌리 아마 빅테크 회사들은 그런 스킴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안전성 문제 때문에 그걸 짜게 되는데 거기에 지금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은 뭐 우리 국내 기업들도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뭐 지방 정부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하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유치에 이제 굉장히 열을 올리는데 우리는 뭐 정부 차원에서 별로 그거 신경 안 쓰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한 빅데이터의 백업 시스템에서 한국이 빠져버리는 이제 그런 것이 있고 또 아마 그런 뭐 빅테크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대만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첨단 반도체를 자꾸 여러 군데 짓는 것 자체가 대만 자체의 리스크가 지정학적 리스크이기 때문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빅데이터 데이터 센터가 들어왔을 때 만약에 이제 뭐 한반도에서 불상사가 생기면 통째로 날아가는 리스크가 더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여간 피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이제 데이터 백업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 터지면 어떡할래? 이제 거기에 우리는 이제 대안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이제 그런 것이 있고 또 그게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많은 기술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수적인 효과도 같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제외되는 것 그걸 오히려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의 엣지슨 라인을 오히려 좀 걱정을 그렇습니다.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조금 화제를 전환해 가지고요. 그 미국하고 중국 이 반도체 전쟁 와중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압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중국은 자립성이 더 높아져서 반도체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쇼킹했던 것이 지난번에 르몬드 상무장관이 북경을 방문했을 때 그 좋은 얘기 다 하고 저녁에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중국이 뒤통수를 쳤어요. 반도체 뭐 규제를 했다고 하는데 7나노 칩을 발표를 하면서 그거를 하웨이가 핸드폰을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뭐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고. 그리고 이제 뭐 AI 칩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AI 칩의 규제가 굉장히 심하게 들어왔는데 거기 이제 하웨이가 그 엔비디아 칩에 이제 지금 뭐 고성능이 H100인데 그 H100에 버금가는 이제 GPU 칩셋을 만들었다. 그걸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그 장비나 기술 뭐 제품에 대한 브로킹을 걸었는데 어떻게 했냐는 것 때문에 굉장히 쇼킹한 게 나왔고, 그러나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 설계에서 제품을 하나 만드는 것하고 그걸 양산을 걸어가지고 이제 대량 생산해서 채용하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설계 기술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거 무지 뛰어난 우리보다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탑10 패밀리스 설계 디자인 회사들에 벌써 5년 전에 미중이 전쟁하기 전에 보면 탑10 중에 7인가 8인가에 하이실리콘이라는 회사가 이미 들어와 있어서 우리는 뭐 전혀 랭킹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게 바로 하위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전 세계 그 하이실리콘이 제재받아가지고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탑10 안에 또 윌세미컨덕터라고 하는 중국 회사가 설계하는 회사가 탑10 안에 들어왔어요. 그 정도로 중국이 설계가 셉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회사가 한 3,4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50개 정도는 이제 중국의 코스닥이라고 하는 거주항반이나 장갑반에 상장이 돼 있고요. 그래서 설계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정말로 엔비디아 칩을 능가하는 또는 비슷한 성능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대박인데 이제 그것이 이 자가 발전이고 그럼 벤치마크를 어떻게 했냐, 뭘 했냐 이 데이터는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자가 발전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자기네 말로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한 엔비디아 성능이 한 80%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걸 하려고 하면은 지금 3나노 공정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네네네.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건 7나노예요. 네. 그래서 이제 5나노나 3나노 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면 뭐 한두 개는 여러 가지 트라이 앤 에러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대량 생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뭐 그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중국이 지금 말씀하신 봉쇄를 했는데 어떻게 이제 7나노 칩을 만드냐 그러는데 그게 이제 시칼 진공입니다. 시칼이요. 그렇죠. 그래서 회를 뜰 때 회칼로 이제 회를 뜨면 한 방에 깨끗하게 들 수가 있지만 회칼이 없으면 둔타가 시칼을 갖고 여러 번 자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 회를 두툼하게 잘라서 그걸 4번 잘라가지고 회칼 하나로 쓴 것하고 같은 이제 두께로 만드는 것. 그래서 이제 뭐 영어로 그냥 쿼드러플 패터닝이라고 그러는데 이 노광 장비를 한 번만 쓰면 이제 깨끗하게 나오는데 이게 노광 장비가 없으니까 이유미가 없으니까 이제 사진을 4장을 찍어가지고 그걸 정교하게 서로 겹쳐가지고 한 장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4장을 겹치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수율도 떨어지고 뭐 이제 코스트도 높고 그런 불합리는 있지만 그래도 만들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은 뭐 안 되고 그러나 제품은 그런 식으로 시칼 진공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화웨이의 어센드 910 뭐 이런 제품들이 그런 식으로 만들고 그렇습니다. 910C도 뭐 상당히 테스트해서 좋은 게 나왔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정리를 하자면 반도체 설계에서는 사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원래부터도 앞서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양산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진단이시네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파운드리,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오히려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거기서 우리가 중국 위협받을 일은 별로 없겠군요. 그래서 이제 세트 메이커 입장에서는 뭐 이제 호재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한국의 장비 회사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규제를 할 때 이제 기술을 먼저 규제했고 두 번째 지금 장비를 규제를 했고 그리고 서비스를 규제를 하는데 장비가 없으면 뭐 이게 시칼로 아무리 쓴다고 하더라도 회칼이 안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회카를 갈아서 만드는 거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반도체 장비 국산화에 완전 올인을 해요. 아,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보면은 이제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 뭐 AMT라든지 텔이라든지 뭐 도쿄일렉트론, 뭐 ASML 이런 데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규제를 했는데도 대중국 수출 비중이 작년보다도 뭐 기본적으로 10%에서 20%포인트 더 높아졌어요. 아, 그래서 중국이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먼저 장비를 많이 산 거죠. 음, 근데 문제는 우리 거는 어떻게 됐냐 그럼 우리 대중국 수출 비중은 줄었습니다. 아 그래요? 절대액도 감소를 했고요. 어. 그 얘기는 이제 중국이 소위 말하는 이제 14나노보다도 더 높은 이제 저사양 제품들은 국산화해라. 그리고 반도체 장비 회사들 그 반도체 회사들한테 국산 제품을 반드시 구매해라. 좀 성능 떨어지더라도 이런 이제 국산화 제품 우선 구매 전략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 차이나 전략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최첨단 제품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 만드는 것은 국산을 못 하는데 그보다도 그레이드가 떨어지는 한국 제품은 빨리 국산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제재가 예를 들면 이제 뭐 칩 메이커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장비 회사들은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지금 오는 것 같아요. 그게 중국 같은 경우에 근데 그렇게 뭔가 장비도 국산하고 하려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될 텐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엔 미국은 벤처캐피탈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되고 있고 정부도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중국은 그런 투자가 이루어질 환경이 됩니까? 정부는 더 많이 줍니다. 중국은. 아 그래요?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가 어떻게 잘했냐고 그러면 2014년부터 10년 동안 중국이 퍼준 돈이 정부가 퍼준 64조 원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그리고 이번에 2024년에 또 펀드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또 64조를 퍼줘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이나 유럽이 주는 것 정도 수준의 보조금을 주고 플러스해서 뭘 하냐면 예를 들어서 14나노 이하의 기술을 개발한 기업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해버립니다. 그리고 은행 대출 당연히 우대금리로 주고요. 그래서 법인세 깎아주고 또 그리고 수입하는 장비에 대해서 관세 같이 깎아줍니다. 그래서 완전 풀 패키지로 이제 지원을 하니까 이거 너도 나도 반도체 장비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럿이 경쟁하면 죽는 놈도 많이 나오지만 거기서 살아남는 놈은 이제 경쟁을 가져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고 지금 중국의 나우라라고 하는 국방화창이라고 하는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가 있는데 뭐 혜성처럼 나타나서 지금 우리 한국 장비 업체들이 하고 있는 모든 장비를 다 합니다. 아, 그리고 이게 이제 국산화 우선 정책에 들어가니까 금년 상반기에도 실적이 뭐 50% 이상 늘어나고 있고 이 기술 개발에도 정부 지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술 국산화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군요. 그게 그러면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이 중국에서 고전하는 것은 사실은 뭐 미중 갈등이나 그 미국의 중국 반도체 규제나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중국에서 사실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통해서 장비 업체들을 잘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수준이 최첨단 인류 제품이 아니라 그보다 좀 떨어지는 제품이기 때문에 네. 중국의 국산화 대책에 그게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떻게 보면 제재 역설이 이게 그 피해자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한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로 돌아오는 이런 불상사가 좀 생기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지금 대선 관련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다들 미국 대선 이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 흐름이 어떻게 갈 거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누가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해리스가 되면은 뭐 바이든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반도체 기술 통제에 강하게 들어가겠지만 트럼프가 되면 이건 이제 반도체 왜 그렇게 보조금 많이 주냐? 또 IRA 그거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둘 사이의 전략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 놓고 보면은 이게 반도체 통제는 뭐 누가 돼도 하겠지만 그게 이제 분야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보복 관세를 때리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산이 보복 관세를 때리면 우리께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이제 그런 뭐 강점도 하나 있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우리로서는 또 하나 리스크가 있는 것이 이게 미국과 중국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중국이 가장 약한 것이 지금 반도체고 또 강한 것이 이제 전기차인데 여기에 우리가 또 다 터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둘이 싸워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중국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제 해리스나 트럼프의 대응이 나오냐 그러는데 거기서 중국이 지금 기술로 미국과 경쟁할 상대는 아닌데 반대로 중국이 갖고 있는 카드가 원재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히토류의 한 60% 이상을 이제 중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무기로 쓰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서는 이제 지금 뭐 대미 수출 흑자가 8월 달에도 뭐 굉장히 잘 나왔지만 문제는 이제 미국으로 하는 전기차하고 예를 들면 배터리, 반도체에 들어가는 원자재의 40에서 80%를 중국에 수입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둘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졌을 때 중국의 액션이 이게 기술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로 만약에 대응을 하러 나오면 그게 일본으로 터질 게 우리 한국이 되는 거죠. 아,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원자재 공부 안 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도 뭐 음극재, 양극재, 뭐 전해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음극재를 만들려면 흑연이 필요한데 흑연의 천연 흑연, 인조 흑연의 거의 90% 100%를 중국이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핑계를 그렇게 되는 거죠. 요소수처럼. 우리 애들이 요새 공부 열심히 하느라고 연필이 많이 부족해. 그래서 한국으로 흑연 수출 좀 줄이겠다. 이러는 순간에 우리 배터리에서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2의 요소수 사태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리스크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는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지 말고 중동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중간재 수출국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원자재 조달국으로서의 중국이 너무 중요해졌다. 그래서 미중이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하고 싸우는 건 아닌데 둘이서 싸우다가 돌멩이가 이제 우리한테 날라와가지고 우리가 머리가 깨지는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이제 자원 외교 측면에서 이제 좀 다르게 보고 관리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래? 컨틴전시 플랜, B 플랜, C 플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없으면 이제 제2의 요소수 사태. 우리 뭐 요소수 그게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터지는 바람에 모든 물류가 다 스톱되고 그렇죠. 첨단 산업이 다 이제 스톱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듯이 원자재가 지금 문제가 되면 한국은 지금 수출 흑자가 사상 누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오늘 또 반도체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그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을 타고 상당히 이제 뭐 2년 정도는 최소한 2년 가까이 성장세를 더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 그리고 그렇지만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아직은 굉장히 약한데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 접으면서 조금은 기회가 생긴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 지금 저사양 반도체 장비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중 갈등 와중에 지금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 주신 그렇지만 이렇게 미중 갈등 와중에 뭐 대선 결과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원, 그 히토류라든지 흑연 같은 것들에서 이제 공급의 차질이 생길 경우에 굉장히 우리는 정말 큰 타격을 배터리라든지 반도체에 입을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대책을 좀 말씀 주시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지금 반도체 지원법 우리 하고 있는데 이거 찔끔찔끔 주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다 주면서 타이밍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뭐 철저한 타이밍의 산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 미국은 보조금 당연히 주고 세금 당연히 깎아주고 대출 당연히 해주고 심지어는 수입까지도 이제 우대를 주는데 우리는 뭐 보조금 빼고 세율 정도만 조정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패키지 굉장히 약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등하면 좋은데 2등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머뭇거리다가 보면은 이제 인텔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서둘러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로서는 결국은 그런 거죠. 미국이 지금 하는 것은 뒤에 오는 놈 발 걸어가지고 넘어뜨려가지고 못 오게 하는 건데 그건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발 앞서가는 게 이제 답이고 우리로서는 결국은 이제 5나노가 아니고 3나노, 3나노가 아니라 이제 2나노 이렇게 빨리 나가는 데다가 이제 돈 쓰고 또 자원 넣어야 되고 사람 투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인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의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지만 결국은 이제 반도체 엔지니어로 가야 될 사람들이 이제 의대 쪽으로 많이 가게 되면 이것은 반도체 이제 의대 같은 경우는 뭐 10년 뒤에 15년 뒤에 이제 의사가 제대로 된 의사가 나온다고 하지만 반도체는 4년 뒤면 대학을 졸업하는 엔지니어가 나와야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상대적으로 자질이 떨어진다고 하면 지금 미국, 일본, 뭐 유럽, 중국이 다 목숨 걸고 이제 경쟁하는 그 시장에서
우리가 인재 공급을 못 해가지고 이걸 못 하게 되는 문제가 4년 뒤면 바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기업들은 이제 R&D를 지금보다도 더 가열차게 해서 이 뒤어오는 놈을 뜨리라 생각하지 말고 이 뒤어오는 놈보다 한 걸음 항상 앞서가는 거 지금은 비슷비슷하지만 그걸 해야 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세금 문제 물론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인력 공급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공장 다 지어놓고 나서 일할 사람이 없고 이게 R&D 능력이 안 돼가지고 공장에 양산을 못 들어가는 그런 불상사가 4년 뒤에 이제 8년 뒤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현황부터 시작해서 닥쳐올 위기, 그리고 마지막에 정부와 기업이 해야 될 대안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전 11시에 라이브 진행하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인사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전병서 소장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